엘리베이터의 숫자가 최고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한서윤은 차가운 금속 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는데 거울 속의 여자는 3년 전 시댁 식구들의 모욕을 견디며 눈물 흘리던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고, 이제 그녀는 국제투자회사 폴라리스의 수석 파트너이자 하늘그룹의 생사 여탈권을 쥔 저승사자로 돌아온 것이었다. 딩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회장실 비서실장과 임원들이 도열해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했고, 서윤은 그들의 인사를 가볍게 목례로 받아 넘기며 곧바로 대회의실로 향했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서윤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자 긴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가 바로 그녀의 전 남편이자 현재 하늘그룹을 이끄는 강민재였다. 강민재의 얼굴은 3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고, 날카로운 턱선과 깊게 패인 눈매는 그가 그동안 얼마나 혹독한 시간을 보냈는지 짐작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특유의 위압감과 귀족적인 기품은 여전했으며, 그는 서윤을 보며 잠시 멈칫하는 듯 했으나 이내 무표정한 가면을 쓰고 그녀를 맞이했다. 서윤은 그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은 채 자신의 자리에 앉아 가죽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고, 그 소리가 마치 선전포고처럼 회의실에 정막을 깼다. 그녀는 자리에 앉은 임원들을 한 번씩 둘러본 뒤 시선을 강민재에게 고정하며 감정 없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는데, 그것은 제외한 부부의 대화라기보다는 적장끼리의 탐색전에 가까웠고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강민재 대표님 오랜만입니다라는 서윤의 건조한 인사에 민재는 씁쓸한 미소를 아주 잠깐 스치듯 보였으나 곧바로 냉정한 태도로 돌아와 네 오랜만입니다. 한 변호사님, 아니 이제는 한 이사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라고 응수하며 자리에 앉았고, 그들의 대화는 팽팽한 줄다리기처럼 이어졌다. 서윤은 오늘 이 자리가 감정 싸움을 하러 온 곳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며 준비해온 구조조정 안건과 채무 상환 계획서를 펼쳐 보였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는 하늘그룹의 치부를 정확하게 찌르는 칼날과도 같았다. 임원들은 그녀의 가차없는 지적에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했으나 오직 강민재만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녀의 제안을 경청하고 있었고, 서윤은 그런 그의 태도가 묘하게 거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는데, 특히 서윤이 알짜 계열사 매각을 요구했을 때 일부 임원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으나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지금 하늘 그룹의 재정 상태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냉혹하게 통보했다. 그녀는 스크린에 띄워진 적나라한 재무제표를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당신들이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 동안 채권단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내심도 바닥이 났으니 살고 싶으면 도려내십시오라고 일갈했다. 좌중을 압도하는 그녀의 카리스마에 반발하던 임원들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결국 모든 결정권은 강민재에게 넘어갔는데,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단을 내린 듯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의 제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고용승계는 보장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의 순순한 인정에 서윤은 내심 놀랐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조건을 받아들였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강민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묘한 승리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으나 곧바로 그 감정을 지워버렸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간 뒤 회의실에는 서윤과 민재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는데, 넓은 공간에 흐르는 침묵은
그 어떤 소음보다도 시끄럽게 느껴졌다. 민재는 서류를 정리하는 서윤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많이 변했군이라고 낮게 중얼거렸는데 그 목소리에는 회한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는 듯했으나 서윤은 쌀쌀맞게 대꾸하며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특히 배신을 당하고 나면 더더욱 그렇죠라고 쏘아붙인 뒤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윤이 회의실을 나서려던 순간 민재가 다급하게 그녀를 불러 세우려 했으나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고 복도를 걸어가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는데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그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와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차로 향하려 했으나 운전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탓에 현관 앞에서 기다려야 했고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다. 그때 회전문이 돌아가며 강민재가 급하게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는 누군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다가 서윤이 서 있는 쪽을 발견하고는 잠시 머뭇거렸으나 이내 결심한 듯 그녀에게 다가오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검은색 밴 한 대가 로비 앞에 멈춰섰고 차문이 열리며 중년의 보모로 보이는 여성이 아이의 손을 잡고 내렸는데 그 아이는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고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서윤은 무심코 그 아이를 바라보았는데 아이는 강민재를 발견하자마자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빠라고 외치며 아장아장 그에게 달려갔고 그 목소리는 서윤의 귀에 천둥 소리처럼 박혔다. 서윤은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강민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달려오는 아이를 엉겁결에 안아 올렸는데 그의 품에 안긴 아이는 민재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볼을 비볐다. 서윤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고 3년 전 그들이 헤어질 때만 해도 그들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으며 이혼 후 민재가 재혼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기에 이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민재는 아이를 안은 채 굳어버린 서윤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었고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당황스러움을 넘어선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아이는 낯선 여자인 서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아빠 이 아줌마 누구야? 라고 물었고 그 순진무구한 질문은 서윤의 가슴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찔러 들어왔다. 서윤은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의문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민재를 노려보고 있었다. 강민재, 당신 설마라며 서윤이 입을 떼려는 순간 아이가 칭얼거리며 민재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민재는 아이를 달래며 서윤의 시선을 피했는데 이 모든 상황은 서윤이 예상했던 복수극의 시나리오에는 전혀 없던 변수였다. 그녀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강민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저 아이의 정체는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하며 차가운 바람 속에 서 있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니 어딘가 모르게 강민재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했고 그것이 서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으며 그녀는 자신이 준비해온 모든 계획이 이 작은 아이의 존재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민재는 아이를 보모에게 다시 맡기려 했으나 아이는 떨어지지 않으려 떼를 썼고 그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부자의 모습이어서 서윤에게는 더욱 기이하고 고통스러운 광경이었다. 서울의 밤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한서윤이 머무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녀는 창가에 서서 손에 든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잠들지 못하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낮에 회사 로비에서 목격했던 장면이 마치 끈질긴 악몽처럼 그녀의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는데 특히 아이가 강민재를 향해 아빠라고 부르던 그 순간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맴돌아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오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강민재에게 더 이상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믿어왔고 지난 3년간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오며 과거의 상처를 완벽하게 덮었다고 생각했으나 그 믿음이 얼마나 허상에 불과했는지를 오늘 뼈저리게 깨달았다. 아이의 나이를 가늠해 보았을 때 그것은 그들이 이혼하기 직전이나 혹은 이혼한 직후에 생겨난 생명이라는 계산이 나왔고 이는 민재가 자신과의 결혼 생활 중에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으로 이어졌다. 서유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거칠게 와인을 들이켰지만 알코올의 기운조차 그녀의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주지는 못했고 결국 그녀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자신의 최측근이자 정보 수집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박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전화를 받은 박 팀장에게 서유는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은 하늘그룹의 재무실사와는 별개로 강민재의 개인적인 사생활, 특히 오늘 본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공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 의문을 풀지 않고서는 도저히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며 이번 인수합병건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기에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려 애쓰며 통화를 마쳤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녀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응시하며 자신이 느껴야 할 감정이 분노인지 아니면 배신감인지조차 정의하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한서유는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으로 하늘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마련된 실사팀 사무실에 나타났고 그녀의 등장은 밤새 긴장 속에 대기하던 하늘그룹 재무팀 직원들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전날의 동료를 감추기 위해 더욱 차갑고 날카로운 태도로 업무에 임했고 산더미처럼 쌓인 회계 장부와 법인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계열사 간 자금 이동 현황을 매의 눈으로 훑어 내려갔다. 서윤의 손끝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직원들은 숨을 죽였고 그녀가 붉은 펜으로 특정 항목을 체크할 때마다 담당 임원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는데 그녀는 단순히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흐름을 읽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그룹의 자금이 교묘한 방식으로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고 그 흐름의 끝에 강민재의 계모인 최명희 여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오전 내내 이어진 강도 높은 조사 끝에 점심시간이 찾아왔지만 서유는 식사를 거른 채 자리에 앉아 계속해서 자료를 검토했고 그녀의 이러한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을 질리게 만드는 동시에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강민재가 들어왔는데 그는 비서도 대동하지 않은 채 홀로 커피 2잔을 들고 나타났고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피로해 보였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는 서윤의 책상 위에 커피 한 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식사도 거르고 일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잠시 쉬어가면서 하라는 말을 건넸지만 서윤은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모니터만 바라보며 냉랭하게 대꾸했다. 그녀는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가 공중분해되기 직전인데 한가하게 커피나 마실 때냐고 쏘아붙였고 민재는 씁쓸한 표정으로 자신의 커피를 든 채 창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묵묵히 밖을 내다보았다. 창가에 선 민재의 뒷모습을 곁눈질로 훔쳐보던 서유는 문득 어제 보았던 아이 생각이 나서 충동적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아이는 잘 크고 있느냐는 그녀의 물음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허공을 가르고 민재의 등에 꽂혔다. 민재는 잠시 어깨를 굳히더니 천천히 몸을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고 그의 표정은 마치 들키지 말아야 할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당혹스러움과 경계심이 뒤섞여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네, 잘 크고 있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서윤의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회의실을 빠져나갔는데 그 뒷모습은 도망치는 사람처럼 다급해 보였고 서윤은 그의 반응에서 단순한 부정을 넘어선 어떤 절박함을 읽어냈다. 서윤은 펜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강민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은 더욱 강해졌으며 그것이 회사의 부실 경영과도 연관이 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피어올랐다.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실사 작업은 해가 지고 도시의 빌딩 숲에 하나둘 불이 켜질 때까지 계속되었고 서윤은 지친 팀원들을 먼저 퇴근시킨 뒤 홀로 사무실에 남아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시계바늘이 11시를 넘어가자 건물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중앙 난방이 꺼져 서늘해진 공기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몸을 풀며 가방을 챙겼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텅 빈 주차장은 형광등 불빛이 드문드문 켜져 있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려 퍼지며 기이한 메아리를 만들어냈다. 자신의 차가 주차된 구역으로 걸어가던 서윤은 기둥 뒤편 어두운 곳에서 낯익은 차량 한 대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강민재의 개인용 세단이었고 차 옆에는 민재가 어제 그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느라 끙끙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서윤은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민재는 주위를 계속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아이는 잠이 덜 깬 듯 칭얼거리고 있었으나 민재는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를 달래며 서둘러 차문을 닫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타이어 마찰음을 날카롭게 일으키며 급하게 달려와 민재의 차 앞을 가로막았고 서윤이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승합차 문이 열리며 검은 마스크를 쓴 건장한 남성 3명이 튀어나왔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민재에게 달려들었고 한 명은 민재를 제압하려 했으며 나머지 2명은 아이가 타고 있는 뒷좌석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는데 그들의 동작은 매우 훈련된 전문가들의 것처럼 신속하고 거칠었다. 민재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놈들에게 주먹을 휘둘렀지만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곧바로 제압당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그는 고통 속에서도 아이에게 손을 뻗으며 절규하듯 소리쳤다. 숨어서 지켜보던 서윤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렸고 그녀는 이 상황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으며 본능적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려 했으나 놈들이 이미 아이를 차 밖으로 끌어내려는 위급한 상황임을 깨닫고 행동을 멈췄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하이힐을 벗어던진 뒤 맨발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박차고 달려나갔는데 지난 3년간 미국에서 호신술과 크라브마가를 익히며 단련해온 그녀의 신체는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했다. 그녀는 소리 없이 괴한들의 등 뒤로 접근하여 가장 뒤쪽에 있던 남자의 오금을 정확하게 가격했고 남자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틈을 타 그의 팔을 꺾어 제압한 뒤 옆에 있던 다른 남자의 복부를 무릎으로 강타했다. 갑작스러운 기습에 당황한 괴한들은 서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반격해왔지만 서윤은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핸드백을 휘둘러 상대의 시야를 가린 후 정강이를 걷어차 쓰러뜨렸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민재는 갑자기 나타나 괴한들을 제압하는 서윤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헝클어진 머리와 찢어진 셔츠 사이로 피가 배어 나오는 와중에도 그는 자신의 아니보다 아이가 있는 쪽을 향해 기어가며 아이를 감싸 안았다. 서윤은 마지막 남은 괴한과 대치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놈은 서윤의 기세에 눌린 듯 주춤거리다가 동료들이 쓰러진 것을 보고는 욕설을 내뱉으며 황급히 승합차로 도주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놈들이 쓰러진 동료들을 부축해 승합차에 올라타고 굉음을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서윤은 그들의 차량 번호판이
흙으로 가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를 갈며 분한 마음을 사겼다. 주차장은 다시 고요해졌고 거친 숨소리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는데 서유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를 품에 안고 떨고 있는 민재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지우야.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라며 아이를 달래는 민재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는데 서유는 그 모습에서 단순한 부성애를 넘어선 어떤 병적인 강박과 두려움을 느꼈다. 서윤이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민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렸고 서윤을 올려다보는 그의 눈동자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는데 평소의 냉철한 기업가 강민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겁에 질린 한 남자만이 그곳에 있었다. 서윤은 복잡한 심경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방금 그 사람들 누구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대체 누구길래 납치까지 하려 드는 겁니까? 라고 물었지만 민재는 대답 대신 아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을 뿐이었다. 서유는 한숨을 내쉬며 우선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판단하고 민재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으나 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일어서지 못했고 서유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어깨를 빌려주며 그를 부축했다. 아이 역시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고 서유는 어색한 손길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주었는데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자 묘한 감정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다. 그들은 서윤의 차로 이동하기로 결정했고 서윤은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로 뒷좌석에 앉은 민재와 아이를 확인했는데 민재는 아이가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주의를 경계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심의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하자 그제야 조금 안정을 찾은 듯한 민재는 창밖을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고맙다라고 중얼거렸지만 서유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핸들을 꽉 쥐었다.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이 자신이 계획했던 복수나 기업 인수 합병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소용돌이 속으로 자신을 끌고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고 이제는 더 이상 방관자로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유는 민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집은 이미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잠시 고민하다가 보안이 철저한 자신의 레지던스로 향하기로 마음먹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서유는 백미러를 통해 잠든 아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가로등 불빛에 비친 아이의 얼굴은 민재를 닮은 듯 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느낌을 주어 그녀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오늘 밤 겪은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노린 납치극이 아니라 누군가 계획적으로 강민재의 가장 약한 고리인 아이를 노린 것이 분명해 보였고 서윤의 머릿속에는 하늘그룹의 실세이자 민재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최명희 여사의 얼굴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서윤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위태로워 보이는 남자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직접 이 판에 뛰어들어 칼을 휘둘러야겠다고 다짐하며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았다. 한서윤의 레지던스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 꼭대기층에 위치해 있었고 철저한 보안 시스템 덕분에 외부와의 접촉이 완벽하게 차단된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강민재는 낯선 공간이 주는 위화감 때문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충격이 가시지 않은 탓인지 잔뜩 굳은 표정으로 무릎을 모으고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총수가 아니라 갈 곳 잃은 소년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서유는 안방 침대에 지우를 눕혀 재우고 나왔는데 아이는 낯선 환경에서도 피곤했는지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아이의 평온한 숨소리를 확인하고 문을 닫고 나오는 서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무거웠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물 2잔과 구급 상자를 챙겨 거실로 돌아왔고
테이블 위에 물잔을 내려놓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민재가 퍼뜩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어둡고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서유는 말없이 민재의 옆자리에 앉아 구급상자를 열고 소독약과 연고를 꺼내 들었는데 민재의 얼굴과 손등에는 아까의 몸싸움으로 생긴 붉은 생채기가 선명했고 찢어진 셔츠, 소매 사이로 보이는 팔뚝에는 시퍼런 멍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윤이 솜에 소독약을 묻혀 그의 상처 부위에 갖다 대자 민재는 따가운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피하지 않고 가만히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숨 막힐 듯한 침묵과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윤은 치료에 집중하는 척하며 그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았는데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늘어난 눈가의 주름과 흰머리가 희미하게 섞인 귀밑머리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으나 이내 마음을 다잡고 차갑게 입을 열었다. 이제 설명해요. 당신이 숨기고 있는 그 대단한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 아이는 대체 누구인지 당신 입으로 직접 듣고 싶군요. 라고 그녀가 말하자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강민재는 마른 세수를 하며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하고 망설였는데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왔던 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으며 서윤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는 순간 그녀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그참매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벌어진 납치미수 사건은 그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이제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어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지우는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내뱉었고 그 한마디는 서윤의 예상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서윤이 당황하여 눈을 크게 뜨자 민재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는데 지우는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우리 형 민석이 형의 아이야라고 덧붙였고 서윤은 그제야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강민석은 강민재의 이복형이자 하늘그룹의 적장자로서 유력한 후계자였으나 3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당시 경찰은 빗길 미끄러짐에 의한 단순 사고사로 종결지었지만 재계에서는 온갖 음모론이 떠돌았던 사건이었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형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어. 최명희 여사가 사주한 타살이었지. 형이 타고 있던 차의 브레이크 라인이 조작되어 있었다는 증거를 내가 뒤늦게 찾았으니까 라고 고백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형이 죽기 전 비밀리에 만났던 여자가 있었고 그녀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지만 형이 죽고 난 뒤 그녀가 몰래 아이를 낳고 연락해 왔을 때 이미 최명희 여사의 감시망이 그들을 조여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형의 핏줄인 지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최 여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를 제거하려 했을 것이 분명했기에 민재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끔찍한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 선택이란 바로 자신이 밖에서 나아온 사생아라고 거짓말을 하여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것이었는데 이는 자신의 명예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그룹 내에서의 입지를 위태롭게 만드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으나 오직 형의 유일한 혈육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민재는 씁쓸하게 웃으며 최 여사는 내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라고 하니 오히려 안심하더군. 방탕한 놈이라며 비웃으면서도 정통성 없는 사생아니까 후계 구도에서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감시를 늦췄어라고 말했다. 서유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동안 언론과 사교계에서 강민재를 향해 쏟아지던 비난과 조롱을 묵묵히 견뎌내며 홀로 아이를 키워온 그의 고독한 싸움이 눈앞에 그려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의문이 남아 있었고, 그것은 바로 3년 전 그가 자신에게 했던 잔인한 이별 통보에 관한 것이었다. 서유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민재를 바라보며 그럼 우리 이혼은 왜 했어? 내가 당신의 그 계획에 방해가 되어서 그랬던 거야. 아니면 그 여자가 아이 엄마인 척 연기하기 위해 내가 필요 없었던 거야. 라고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가 뜨며 서윤아, 그때 나는 최 여사가 다음 타깃으로 너를 노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어. 형을 죽인 그들이 너까지 건드리는 꼴을 볼 수는 없었어 라고 대답했다. 그는 당시 서윤이 하늘그룹의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최 여사의 견제를 받으며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만약 자신이 형의 아이를 데려오면서 서윤을 곁에 둔다면 서윤 또한 공범으로 몰려 제거 대상이 될 것이 자명했기에 그녀를 살리기 위해 완벽하게 끊어내야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밖으로 나돌며 방탕한 생활을 하는 척 연기했고 있지도 않은 내연녀 소문을 퍼뜨리며 서윤에게 모멸감을 주어 그녀가 스스로 떠나게 만들었던 것이었다. 서윤은 민재의 고백을 들으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는데 지난 3년간 밤마다 이를 갈며 증오했던 전 남편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고 모든 오명을 뒤집었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감정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바보 같은 사람 왜 나를 믿지 않았어. 우리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왜 혼자서 그 지옥을 감당하려고 했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민재는 그런 서윤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젖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너는 날개를 달고 날아가야 할 사람이었어. 이 진흙탕 같은 집안 싸움에 말려들어 썩어가기에는 너무 구로가기에는 아까운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널 놓아준 거야. 라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서윤의 가슴속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원망과 증오의 얼음을 순식간에 녹여버렸고 그 자리에는 깊은 연민과 되살아나는 애틋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길지 않았는데 민재는 다시 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너는 이 일에서 손을 떼 폴라리스 대표로서의 업무만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 최 여사는 지금 궁지에 몰려 있어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오늘 밤 일도 시작에 불과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지옥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상 서윤마저 다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으나 서윤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잠시 야경을 바라보다가 다시 민재에게로 돌아와 섰는데 그녀의 표정은 아까보다 훨씬 단단하고 결연해져 있었으며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입은 여인이 아닌 강인한 승부사의 모습이었다. 서윤은 팔짱을 끼고 민재를 내려다보며 강민재 씨, 당신은 여전히 나를 과소평가하고 있군요. 나는 도망치는 여자가 아닙니다. 게다가 내 의뢰인은 하늘그룹이지 당신 개인이 아니에요. 라고 차갑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민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는 이 딜을 반드시 성공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암적인 존재들을 도려내는 것은 내 업무 범위에 포함되죠. 그게 최명희 여사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라고 선언했다. 민재가 당황하며 서윤아, 이건 장난이 아니야.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라고 말리려 했지만 서윤은 그의 말을 끊으며 3년 전에는 당신 뜻대로 물러나줬지만 이번에는 아니야. 나도 이 싸움에 끼어들 자격이 있어. 당신이 멍청하게 혼자 짊어지려 했던 그 짐, 이제는 나눠서 지자고 라고 단호하게 못 박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고 그 안에는 민재에 대한 사랑과 지우에 대한 보호 본능, 그리고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는 법조인으로서의 신념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서윤은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제 파트너야, 감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최명희와 그 일당을 무너뜨리고 지우를 지키는 거야. 그게 내 조건이야. 라고 덧붙였다. 민재는 서윤의 확고한 태도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벼랑 끝에 홀로 서 있던 자신에게 뻗어온 그녀의 손길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든든해서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유대감이 형성되었는데 그것은 과거의 부부 관계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치열한 전우애에 가까운 것이었다. 서윤은 민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요. 밖은 위험하니까 지우도 안정이 필요하고라고 말한 뒤 자신은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서재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최명희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화면 속에 비친 최명희의 사진을 노려보는 그녀의 눈매는 서늘하게 빛났고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음을 예고했다. 거실에 홀로 남은 민재는 서윤이 사라진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는데 3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감이라는 감정이 그의 지친 영혼을 감싸 안았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서윤은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거실로 나왔다가 소파에서 쪽잠이 든 민재를 발견했는데 불편한 자세로 잠든 그의 얼굴은 여전히 피로해 보였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방에서 담요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그의 몸에 덮어주었고 잠시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핥히고 밀어냈던 그들이었지만 운명은 다시 그들을 한 배에 태웠고 이제 그들 앞에는 거친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서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민재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살짝 넘겨주며 속삭이듯 중얼거렸는데 이번에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같이 싸우고 같이 이기자라는 다짐은 고요한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지며 그녀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 날이 밝으면 그들은 다시 전쟁터로 나가야 했지만 오늘 밤만큼은 이 작은 평화가 그들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윤은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스며들어 거실 바닥을 길게 비추고 있었고 한서윤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고소한 음식 냄새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어젯밤에 긴박했던 사건들과 자신의 레지던스로 강민재와 지우를 데려왔던 일들을 떠올리고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거실로 나가보니 민재가 앞치마를 두른 채 익숙한 솜씨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식탁 의자에 앉은 지우는 작은 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아빠를 기다리며 얌전히 앉아 있었다. 서윤은 그 평화로운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결혼 생활 내내 꿈꿔왔던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3년 전 그들이 잃어버렸던 평범한 행복이 이런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에 잠시 감상에 젖었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으며 현실로 돌아와 냉철한 이성의 끈을 다시 조여 메었다. 민재는 서윤이 나온 것을 알아차리고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국을 내려놓았는데 그의 얼굴은 어제의 초췌함이 조금 가신 듯 한결 편안해 보였지만 눈 밑에는 여전히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다. 일어났어.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대충 만들었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다정하면서도 조심스러웠고 서윤은 식탁에 앉으며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라고 짧게 대답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아침을 먹는 동안 지우는 서윤에게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며 이모 밥 맛있어요 라고 종알거렸고 서윤은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마주하며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곧바로 비즈니스 파트너 모드로 전환하여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서윤은 노트북을 펼쳐 하늘그룹의 조직도를 화면에 띄우며 본격적인 작전 회의를 시작했다. 서윤은 화면 속 인물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오늘 우리의 첫 번째 타깃은 재무이사 박동훈이에요. 최명희 여사의 자금주를 관리하는 핵심 인물이자 이중장부를 작성한 장본인이죠. 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박 이사가 최근 해외 도박 빚으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이 약점을 이용해 그를 회유하거나 협박하여 최 여사의 비리 증거를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민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박 이사는 겁이 많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라 네가 압박하면 분명히 흔들릴 거야. 하지만 그가 최 여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역공을 당할 수도 있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서윤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걱정 말아요.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숨통을 조여놓을 테니까요. 당신은 그동안 내부 감사팀을 움직여서 보안실 직원들을 교체하세요. 어제 주차장 사건은 내부 조력자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라고 지시했다. 출근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지우를 믿을 수 있는 경호팀과 전문 보모에게 맡겨두고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서윤의 차에 올라탔는데, 나란히 앉은 그들의 모습에서는 전장에 나가는 장수와 같은 비장함이 감돌았다. 차가 하늘그룹 본사에 도착하자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함께 차에서 내리는 한서윤과 강민재를 보고 수군거기 시작했는데, 이혼한 전 부부가 나란히 출근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가십거리이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서윤과 민재는 쏟아지는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임원들이 당황하여 길을 비켜주는 모습에서 두 사람은 묘한 쾌감을 공유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둘만 남게 되자 민재는 서윤을 바라보며 긴장되지 않아라고 물었지만, 서윤은 정면을 응시하며 오히려 기대되는데요. 오늘 하늘그룹의 공기가 어떻게 바뀔지 라고 차갑게 대답했다. 사무실에 도착한 서윤은 곧바로 박동훈 이사를 자신의 임시 집무실로 호출했고, 영문도 모른 채 불려온 박 이사는 서윤의 서늘한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끼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차 한 잔 권하지 않고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져놓았는데, 그 안에는 박 이사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거액을 탕진한 내역과 그 돈을 메우기 위해 회사 공금을 횡령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윤은 팔짱을 낀 채 의자에 몸을 기대며 박 이사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횡령 혐의로 지금 당장 검찰 조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손잡고 최명희 여사의 비자금 장부를 넘기시겠습니까? 폴라리스는 협조자에게는 관용을 베풀지만 적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라고 협박했다. 박 이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서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장부 원본을 가져오세요.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라고 치기를 박았다. 같은 시각 강민재는 보안실을 불시에 급습하여 어제 자신의 차량 이동 동선을 외부로 유출한 직원을 색출해내고 있었는데, 그는 평소에 유하고 신사적인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차가운 분노를 드러내며 보안실장을 질책했다. 민재는 CCTV 기록과 통신 내역을 증거로 들이밀며 배신자를 그 자리에서 해고하고 경찰에 인계하라고 지시했고, 얼어붙은 보안팀 직원들에게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내 동선에 접근할 수 없게 하라고 엄명을 내렸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사내 메신저를 통해 전파되었고, 그동안 식물인간 취급을 받던 강민재 대표가 이빨을 드러냈다는 사실에 직원들은 동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민재는 보안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서윤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의 손끝은 여전히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가슴속에는 뜨거운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윤은 샌드위치를 사들고 민재의 집무실을 찾았는데 넓은 집무실 소파에 앉아 서류와 씨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3년 전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그를 감싸고 있는 공기는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다. 민재는 서윤을 보자마자 반색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아 샌드위치를 나누어 먹으며 오전의 성과를 공유했는데 박 이사가 넘겨준 비자금 장부의 사본을 확인한 민재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서윤아, 정말 대단하다. 이걸 단숨에 받아내다니. 최 여사가 알면 기절하겠어. 라고 감탄하는 민재에게 서윤은 아직 멀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죠. 이 장부를 바탕으로 최 여사의 측근들을 하나씩 잘라낼 거예요. 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다음 작전을 논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깨가 닿고 손이 스치자 묘한 기류가 흘렀지만 둘 다 애써 모른 척하며 업무에만 집중하려 노력했다. 오후가 되자 최명희 여사 측의 반격이 시작되었는데 그녀는 감사팀을 동원해 서윤의 실사팀을 방해하고 민재의 결제 권한을 축소하려는 안건을 이사회에 긴급 상정하려 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법률 검토를 끝낸 상태였기에 투자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역이용하여 최 여사의 시도를 무력화시켰고 오히려 그녀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고 있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그녀를 압박했다. 회사 복도에서 마주친 최명희 여사는 서윤을 보며 도끼 어린 눈빛으로 네가 감히 내 회사에서 설칠 수 있을 것 같으냐. 쥐새끼 같은 것들이라고 독설을 퍼부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사님, 이 회사는 여사님의 것이 아니라 주주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주주들의 대리인이고요. 말 조심하십시오. 라고 맞받아쳤다. 최 여사는 분을 참지 못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돌아갔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서윤의 대담함에 혀를 내둘렀다. 해가 지고 퇴근 시간이 지나서야 두 사람은 회사를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하루 종일 팽팽한 긴장 속에서 전투를 치른 탓에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상쾌했다. 차에 올라탄 민재는 운전석에 앉은 서윤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난 벌써 무너졌을 거야. 라고 말했고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감상에 젖을 시간 없다고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그녀의 귀끝은 살짝 붉어져 있었고 민재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귀엽다는 듯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레지던스로 돌아가기 전 마트에 들러 지우가 좋아하는 간식과 저녁거리를 샀는데 카트를 밀며 장을 보는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신혼부부 같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받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지우는 보모와 놀다가 잠이 들어 있었고 두 사람은 아이를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늦은 저녁을 준비했다. 와인 한 잔을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재는 조심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냈는데 3년 전 너를 떠나보내고 매일 밤 술로 지새웠어. 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자위했지만 사실은 내가 너무 나약했던 건 아닐까. 후회도 많이 했지라고 고백했다. 서윤은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나도 당신 많이 미워했어.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 당신이 짊어졌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라고 말하며 그를 위로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치유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던 서윤이 접시를 놓쳐 깨트리자 민재가 놀라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고 다치지 않았냐며 살피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거리가 급격히 가까워졌다.
민재의 따뜻한 손길과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한 서유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고, 민재 또한 서윤의 눈동자에서 흔들리는 감정을 읽어내고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까지 가까워졌을 때 안방에서 지우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떨어졌지만 이미 그들 사이에는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민재는 붉어진 얼굴로 내가 가서 지우 보고 올게 라고 말하며 안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고, 서유는 식탁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붉어진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날 밤 서유는 침대에 누워 잠든 지우와 그 곁을 지키는 민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는데, 이 위험한 싸움이 끝나고 나면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들을 돕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으로 이 가족 안에 스며들고 싶은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내일은 더 치열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고 되뇌며 눈을 감았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라는 작은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서유는 그 빛을 따라 끝까지 가보기로 결심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 서울 전역을 뒤흔든 것은 스마트폰 화면을 도배한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충격적인 폭로 기사들이었으며, 그것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 강남의 최고급 레지던스 거실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한서윤과 강민재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는데, 화면 속 앵커는 하늘그룹 강민재 대표가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내연녀와 혼외자를 부양해 왔다는 의혹을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특히 악의적으로 편집된 지우의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화면에 송출되자 민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리모컨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괴로워했고, 그의 눈은 배신감과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것은 최명희 여사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던진 마지막 승부수이자 강민재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혀 경영권을 영구히 박탈하려는 비열한 여론 조작임이 분명했다.